제가 들려드릴 79번째 책은요,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자리꼬라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노인과 바다 할 때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해밍웨이는 노벨문학상,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살아있을 때 부와 명예를 다 누린 작가예요. 대인관계의 스펙트럼도 상당했고요. 아프리카나 쿠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살았고요. 가는 곳에서마다 작품을 쓰고 발표했습니다. 전쟁과 뗄 수 없는 작가인데요. 1차 대전을 소재로 무기여 자리꼬라, 해는 다시 떠오른다를 썼고요.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썼죠. 그 외에도 많은 소설이 있고요. 경험이 다양해서인지 소재도 다양했습니다. 무기여 자리꼬라는 영화로도 2번이나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내용적으로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1차 대전 중이고요. 공간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몇 개의 지역들, 스위스입니다. 1차 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동맹으로 전쟁을 시작했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의 나라가 연합군이었어요. 소설에서 주인공은 미국인이지만 이탈리아군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프레드릭 헨리. 지금 1차 대전 참전 중이고요. 계급은 중위입니다. 헨리는 미국인이에요. 전쟁 전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왔고 건축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미국이 아직 참전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헨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탈리아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의 임무는 부상병을 옮기고 선별해서 각기 병원으로 지정하여 이동시키는 거였어요.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면서 계절이 바뀌어갔고요. 군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회의를 느껴갑니다. 그가 부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동갑인 외과 군의관 리날디 중위예요. 어느 날 리날디와 같이 영국군 병원에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구급 간호봉사대로 병원에 근무하는 캐서린 버클리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키가 크고 금발의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헨리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그녀도 헨리에게 끌렸어요. 캐서린은 1년 전 약혼했던 남자를 잃었어요. 그도 군인이었고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소급 동무였고 약혼한 지 8년이나 되었는데 결혼을 자꾸 미루었어요. 그녀는 그가 전쟁 중에 그 결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결혼을 미루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보니 결혼 안 했던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몇 번 만났을 때 캐서린은 헨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헨리는 그녀가 지나치게 들떠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은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으며 전쟁도 사랑도 다 게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는 부상병, 내장이 쏟아져 탈장밴드를 둘렀지만 죽는 게 낫다고 풀어버리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생사의 현장에서 숙소로 돌아오면 군인들은 술을 마시고 카드를 하면서 전쟁을 욕했어요. 승리한 듯 무슨 소용이 있을 거며 왜 한쪽이라도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지 알 수 없어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전쟁을 계속하는 거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헨리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쓰질 않아서 쓰는 게 어색했어요. 잘 있다는 내용만 간단히 적은 야전 우편 엽서를 붙이면서 이런 엽서가 미국에서는 꽤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주길 신에게 가끔 기도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오스트리아에 가보고 싶었고 독일의 블랙 포리스트나 하르츠 산맥에도 가고 싶었고 스페인도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캐서린과 함께 밀라노에 있다면 코바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엔 만조니 거리를 한가히 거닐다가 호텔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다음 날 밤에 상류에서 공격이 시작될 것이므로 의무대는 구급차 4대를 그 지점으로 갖고 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 헨리를 만난 캐서린은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는 그에게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성 안토니오상 목걸이를 주면서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성 안토니오가 도움을 많이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안녕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질겁을 하면서 안녕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날 전투가 치열한 고리차 북속에 도착했을 때 폭격이 있었어요. 부하병사 파시니가 죽었고 헨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2다리가 뜨뜻하게 젖어들어왔고 무릎의 형체가 만져지지 않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저절로 하느님에게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군 구급차가 왔고 야전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헨리는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대에 상주하는 젊은 신부가 있었는데 헨리는 그와 친했어요.
병문안을 온 신부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자신도 전쟁이 끝나면 계획이 있는데 고향인 아브루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헨리가 자신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다고 말하자 신부는 사랑할 것을 권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걸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어질 거라고 해요. 행복이란 것도 사랑을 하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헨리는 여자를 사랑해도 똑같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도 물었지만 신부는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헨리는 수술을 해야 했으므로 여기보다 좀 더 장비가 갖춰져 있는 밀라노로 이송됩니다. 밀라노에는 얼마 전 미군 병원이 신설되었고 지금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어요. 밀라노의 병원에서 헨리는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병원으로 캐서린이 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생기발랄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는 것만 같았죠. 그녀는 병원에서 언제나 야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를 모두 좋아했어요. 캐서린의 근무시간 사이사이에 두 사람은 만나 같이 있었고 헨리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다리가 조금 회복되어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자 마차를 타고 공원을 돌아다녔고 시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은 아주 잠깐이라도 서로의 손끝이 닿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서로에게 매혹당해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캐서린은 결혼을 고민했고 헨리는 결혼이 아니어도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나오면 전방으로 떠나야 했지만 그녀는 떠나게 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행복이 뭔지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였어요. 여름이 지나갔고 헨리의 다리는 목발에서 지팡이만으로 걸음이 가능해졌어요. 전선은 이탈리아군이 전방에서 점령 지역을 넓히고 있었지만 서부 전선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밀라노에서는 반전 폭동이 일어났고 토리노에서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전쟁을 반대하고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으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끝장난 것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고 군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가족의 근황과 애국적인 격려의 말, 송금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섰고 캐서린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주의했음에 대해 헨리에게 미안해했고 헨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이제 헨리의 다리는 거의 회복됐고 10월 25일 그가 전선으로 복귀하는 날이 잡혔어요. 복귀하기 전에 둘은 마조레호바의 팔란차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어요. 그곳의 가을 단풍은 아름다웠고 호수에 배를 띄우고 송어 낚시도 할 수 있으므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헨리가 황달에 걸려 2주일 동안 몸져 누워있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전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차는 밤 12시에 출발하게 되어 있었고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어요. 길가에 스키화를 파는 상점이 있었는데 헨리는 언제고 같이 스키를 타러 가자고 말했어요. 호텔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고 그녀는 편지를 자주 보내겠다고 했으며 돌아올 때는 그를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겠다고 했어요. 비오는 기차역에서 그들은 헤어집니다.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헨리에게 그녀는 어서 역으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선은 전투와 부상과 죽음이 이어졌어요. 리날디는 헨리의 무릎을 보고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로서의 소견을 말해주었어요. 그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밤낮 없이 수술을 했으므로 이젠 명의가 다 되었고 지금은 수술 외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후퇴가 시작되었어요.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아군 전선을 돌파하여 우딘의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고원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마을에 설치해 놓은 각 야전병원의 후퇴를 도와 부상자를 플라바로 이송했고 다음 날은 플라바의 야전병원과 치료소를 철수시켰어요. 고리치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밤이 되자 길이 막혔어요. 어둠에 쌓인 거리는 지나가는 부대와 대포의 대열, 트럭, 보급차, 집마차로 복잡했고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길이 막혀 움직이지 않기를 반복했습니다. 농가로 잠시 들어갔다가 부하 3명과 구급자 3대를 끌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바퀴가 진창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자 그들은 허허벌판 가운데 차를 버린 채 걸어서 우디네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3대의 구급차를 가지고
포르데노네까지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저 갈 수 있기만 해도 좋았죠. 철로를 따라 걷다가 다리를 건너야 하는 지점에 왔을 때 다리 끝에 몇 명의 장교와 헌병이 회중 전등을 비추며 오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야전 헌병이었고 헨리 일행에게 이탈리아 사투리가 섞여 있다면서 체포했어요. 거기엔 다른 이탈리아 군인들이 잡혀와 있었고 헌병들은 그들을 신문해서 총살을 시킬 것인지를 순식간에 결정했고 결정내면 바로 총살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이탈리아 군복을 입은 독일군으로 봤어요. 헌병들은 대부분 어렸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불타고 있었으므로 모든 군인들은 다 독일군으로 보였어요. 선별 방법은 규정이 없었고 신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총살당했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순서가 되자마자 순간적으로 대열을 이탈해 강 쪽으로 내달려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어 탈출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떠서 어딘지도 모르게 흘러가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강을 나와 걸어서 화물열차를 탔습니다. 노여움이 솟구쳐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밀라노역에 도착했고 예전에 밀라노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로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병원에 가서 은밀히 캐서린을 찾았지만 그녀는 스트레사에 가 있었고 그녀를 찾으러 기차를 타고 스트레사로 갔습니다. 캐서린은 헨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둘은 함께 있게 되었고 예전에 온 적이 있었던 호텔에 묵었어요. 모든 것은 비현실적일 만큼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오고 자고 있는 캐서린을 보는 게 믿을 수 없이 행복했어요. 그들은 같이 스위스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군대를 탈출한 죄인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에 캐서린은 당신은 미국인이고 거긴 이탈리아 군대였을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입덧도 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강한 자신이 돌봐주겠다고 헨리를 위로했어요. 며칠 후 늦은 밤 방으로 찾아온 바텐더는 내일 아침 헨리를 체포하러 올 거라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시내에 나갔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헨리가 예전에 왔을 때는 군복을 입었지만 지금은 사복을 입고 다니는 걸 수상하게 여겼으므로 당국에서 잡으러 온다는 거였어요. 최근 들어서 당국은 누구든 마구 잡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 스위스로 당장 떠나기로 합니다. 스위스는 호텔이 있는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밤새 노를 저어가면 닿을 수 있었어요. 헨리는 현재 돈을 3,000리라 가지고 있었고 캐서린도 1,200리라 정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스위스에 가서도 한동안은 살 수 있었어요. 바텐더는 은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주었고 밤 11시에 보트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마침 순풍이 불고 있어서 그 바람을 그대로 타고 가기만 하면 스위스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손바닥이 까지도록 밤새 노를 저었고 날이 밝을 무렵 스위스령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여권은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인 두 사람은 쉽게 입국 허가가 났고 로카르노에 도착해서는 경찰의 허가증과 임시 비자도 발급받았습니다. 몽트레로 가서 캐서린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머물기로 했어요. 그의 늦가을엔 눈이 많이 내렸고 그들은 산 중턱의 솔숲에 둘러싸인 갈색 목조가옥의 2층에 살았습니다. 해가 내리칠 때는 현관 앞에서 식사를 했고 그 밖에는 집 안에서 식사를 했어요. 숲속을 산책했고 책과 잡지를 사다 읽었으며 카드놀이를 했어요. 아래층에는 집주인인 쿠팅겐 부부가 살았는데 부부는 사이가 좋아 행복해 보였어요. 가끔 아직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신문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캐서린은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하자고 했고 헨리는 지금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이런 배부른 모습은 싫고 날씬해졌을 때 누구나 멋진 한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결혼하면 미국인이 되는 것도 좋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샌프란시스코에도 가고 싶어 했어요. 해가 바뀌어 1918년이 되었습니다. 캐서린이 원해서 헨리는 수염을 길렀어요. 1월 중순쯤 되자 수염은 제법 길어져서 볼만했습니다. 몽트레일 때는 눈으로 파묻혔고 그 속에서 즐거운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3월이 되었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그들은 병원 가까이로 옮기기 위해 로잔으로 이사했어요. 쿠팅켄 부부는 전차역까지 배웅을 낳았고 아기가 태어난 뒤에 와서 잠시 쉬었다 가기를 청했어요. 로잔에 도착해서는 보통 수준이 호텔에 머물게 되었어요. 작은 목초주택에서 지내다 온 터라 호텔은 모든 것이 호화롭게 보였습니다. 헨리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어요. 그들은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샀고 캐서린은 자신의 배부른 모습이
헨리에게 밉게 보여질까봐 내내 걱정을 했어요. 로잔에 온 지 3주가 지났고 헨리는 시내 체육관으로 가서 권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좋으면 마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고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둘 다 멋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 함께 있는 시간에 더 애착이 갔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캐서린은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녀는 이제 곧 끝날 것이니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친절했고 다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간호사의 권유로 헨리는 병원 부근의 카페에 가서 아침으로 백포도주와 브리쇼를 먹고 돌아왔어요. 캐서린은 점심때가 되도록 해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의사는 괜찮을 테니 점심을 먹고 오라고 권했어요. 헨리는 다시 카페로 가서 머피와 슈크루트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캐서린이 진통은 계속되었고 헨리는 이것이 인간이 사랑한 결과라는 것에 회의가 들었어요. 오후가 한참 지나서 의사는 제왕절개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5kg나 되었고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고 숨을 쉬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캐서린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다 끝났으니 회복을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는 게 좋다고 말했고 그는 카페로 가서 햄 에그와 맥주를 마시고 돌아왔어요. 병원으로 왔을 때 간호사와 의사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출혈이 멎지 않는다는 거였죠.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위험하다는 말을 했어요. 헨리는 복도에 앉아 몸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듯함을 느낍니다. 지금 캐서린이 죽어가고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녀를 살려준다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으며 아이를 데려갔으니 그녀는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캐서린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헨리에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편지를 써두려고 했는데 쓰지 못했고 지금 무섭지는 않지만 먼저 죽는 게 싫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당신에게 애인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의식을 잃었고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캐서린이 죽고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병실에서 내보낸 후 그곳에 머물렀어요. 얼마 뒤에 밖으로 나와 병원을 뒤로 하고 빗속을 걸어 혼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전쟁 속에서 군인들은요, 적군에 대한 증오보다는 전쟁 자체에 대한 증오가 팽배해 있어요. 승리와 패배에도 관심 없고 왜 싸우는지 이유는 사라졌고요. 다만 이걸 끝내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채워야 될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헨리는 캐서린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사랑도 전쟁도 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와 시작했죠. 그에겐 그녀가 채워야 할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상실의 경험을 한번 했으므로 다시 찾아온 사랑을 지키려고 했죠. 그녀의 사랑은 절박했고요. 조건도 없었고 낭떠러진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면 헨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추억은 아픈 젊은 날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전쟁의 기억,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기억, 그리고 그 간극을 사랑으로 치유하거나 메꿔야 했던 현실. 그건 생존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이 있었다면 그게 최선이었던 시간.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절망의 시간에 그걸 채워줄 무언가가 있어야 했을 거고요. 그게 부도덕하거나 부끄러운 어떤 짓이었다 해도 아마 그게 최선이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결국 시대가 만든 삶의 부조리에 무릎 꿇은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